법정 스님이 사랑한 책들을 소개합니다. 승려와 철학자, 장 프랑수아 르벨, 마티유 리카르 공저. 이 공저라는 말과 같이 두 사람이 같이 쓴 책입니다. 부자간, 이 아버지와 아들이고요. 이 아버지 장 프랑수아는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고요. 마티유는 아들이고요. 노벨 의학상을 받았던 스승에게 같은 연구소에서 박사학위까지 분자생물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어느 날 호련히 티벳으로 스승을 찾아 떠나는, 그래서 결국은 승려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 각자의 분야에서 자기 일을, 그리고 또 나름대로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1996년에 이제 네팔의 카트만두에서 만나서 이 둘이서 이제 인류의 삶에 관한 열흘간의 지적 성찰에 관한 대담을 나눕니다. 그 대담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왜 이 촉망받던 분자생물학자, 그리고 한참 이때 이 분자생물학이 많은 관심과 발전을 이루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스승이었던 노벨 의학상을 받았던 박사도 스승과 아버지, 철학자인 아버지는 실망을 많이 했겠죠. 그 실망을 뒤로 하고 이 아들은 이제 티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죠. 이 책이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에 이렇게 올라와 있었고 했던 것은 이 서양이 불교와 이 불교에 대한 관심이 무척 커질 시기였습니다. 흔히 불교는 다른 종교와는 조금 다른 성격이 있죠. 신이라는, 보통의 대부분의 그 종교들은 신이 있죠. 신을 섬기고 신의 존재가 있는데 불교는 아시다시피 부처님이라는 소위 일부에서는 신격화된 그 기복신앙의 대상이 되는 그런 존재가 있긴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깨달음, 그 다음에 현실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이런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서양의 철학과 오히려 종교보다는 철학과 과학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공통점이 많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한참 서양에서 뭔가를 찾고 있을 때, 부족함을 느끼고 있을 때, 그 다음에 기존 종교에 대한, 정치에 대한, 철학에 대한 이 해답, 탈출구를 찾고 있을 때 이 불교는 대단히 매력적인 대상이었습니다. 아마 이 책의 저자 마티유, 아들이죠. 이 승려가 결국 승려가 된 마티유도 그런 맥락에서 불교를 처음 접하게 되고 자기 일생을 바꾸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불교가 오늘날 서양에서, 이 책이 지어진 지 조금 됐지만 지금까지도 서양에서 그렇게 많은 추종자들이 있으며 대단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나에 대한 이렇게 이 해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이 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 프랑수아 아버지죠. 그리고 마티우가 아들입니다. 이 연극 대본처럼 그냥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를 그냥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장 프랑스 아버지가 이제 시작할 때 이렇게 묻죠. 너 마음속에서 그러한 결심이 싹트기 시작한 게 언제였나? 그리고 왜 그랬나? 이렇게 묻습니다. 아들은요, 연구활동이 여러 가지, 이 연구소에서 일했죠. 박사학위까지 받았던. 연구활동이 여러 가지 면에서 흥미진진하긴 했지만 결국은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실을 확인하는 일뿐이었다고 말합니다. 마티우는 아버지가 철학자였고 유명한 철학자였고 교수였고 어머니는 음악가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철학 서적이라든지 뭐 여러 분야의 책들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티우는 독서로부터 얻은 것은 만족감과 정신적인 자유일 뿐 그 자기 자신의 내면의 변화 같은 것은 나타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한참 이제 여기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서양의 그런 분위기와 그 다음에 이 중국이 티벳을 점령하는 거죠. 1949년에 중국이 티벳을 군사적으로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좋게 이렇게 떠보죠. 어느 나라에서나 그렇듯이 중국 정부 관계자가 티벳을 가끔 방문해서 그 다음에 나는 당신들에게 호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곡물도 바치고 그리고 당신들을 도와주겠다 이런 제안도 하다가 이제 속내를 드러냅니다. 1949년에 군사적으로 침공하죠. 그리고 59년에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탈출합니다. 결국 이 티벳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 명 이상의 티벳인들이 중국의 침공 뒤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티벳은 거의 불교 국가라고 할 정도로 사원이 많았는데 6,000개가 넘는 사원이 파괴되고 책들은 공산주의니까요. 책들은 다 태워버리게 되고 동상도 없어지고 벽화 같은 거, 그 다음에 이 좋은 그런 것 문화재들도 약탈되게 되죠. 티벳은 아주 종교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국가라 인구의 20%가 뭐 수도자나 비군이나 승려 또는 뭐 사원에서 이제 가르치는 석학들 이런 사람이 20%나 된다고 합니다. 정신수행은 두말할 것도 없고 두말할 것도 없이 삶의 중요한 목표고 일반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일상적인 삶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이 정신적인 삶과 연결될 때 비로소 부차적인 중요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문화 전체가 정신적인 삶에 집중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서양인들이 이 티벳의 문화, 티벳의 불교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티유 이 아들이 본격적으로 이 관심을 갖게 된 가장 근본적인 직접적인 계기는 아르노 데자르댕이라는 사람의 영화였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죠. 이 영화를 보고 마티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바를 현실에서 그대로 구현하는 사람들을 봤다. 자기가 속한 현실 세계에서는 이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봤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책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역사적으로도 성자나 그 다음에 어떤 현자처럼 완벽한 존재의 이상에 부합하는 그런 사람은 서양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뭐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나 또는 고대의 위대한 현자들에게 품고 있었던 막연한 동경이 있었는데 이미 자기한테는 자기의 문화에서는 없어진 이미지였는데 이것을 이제 발견한 거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또는 뭐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를 직접 만나러 갈 수는 없잖아요. 죽고 없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은 현재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저들을 한번 봐야 되겠다. 라는 호기심을 갖게 된 거죠.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자기도 동감한다. 철학자니까요. 고대 철학자와 그의 제자들은 자신의 철학을 이론화하는 만큼 적어도 그것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했다. 존재 방식 자체를 통해서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재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서양에 있었던 태도였다.
물론 본인이 인정합니다.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아들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위대한 학자 또는 탐험가 또 유명한 교수들 그런 매력적인 인물들과 많은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아들 마티우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발휘하는 천재성에 반드시 인간적인 완성이 수반되지는 않는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들이 탁월한 재능을, 다시 말해 지적인 또는 예술적인 능력을 지녔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을 훌륭한 인간적 존재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위대한 시인이 사기꾼일 수도 있고 위대한 학자도 자신의 삶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으며 예술가도 자만에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어린 나이에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마티우는 생각합니다. 저것이 내가 열망하는 것인가? 나는 그들처럼 되고 싶은가? 잘해봐야 그들처럼 될 텐데. 나는 그들처럼 되고 싶은가? 라는 생각을 가져왔던 거죠. 가장 소박한 인간적인 완성, 예를 들자면 남을 위하는 마음 또는 선량함 또는 진실함 이런 것들이 동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로부터 확인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무작정 떠나게 되죠. 이 시대에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현자라든지 요기라든지 이런 사람들, 스승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 나누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마티우 이 사람도 일단 그 우여곡절 끝에 인도로 가서 칸규르 린포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린포체라는 거는 그 어떤 스승이 티베트 불교에서 위대한 스승이 죽고 다시 재생한 다른 사람의 또 몸으로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태어남, 환생한 그런 사람을 린포체라고 하잖아요. 그 린포체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칸규르 린포체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70세 노인이었습니다. 3주 동안밖에 몰랐고 또 그 당시 마티우는 영어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옆에 3주 동안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너무 깊은 인상을 받고 인격, 존재 자체 그리고 그 깊은 힘, 고요함 이 자기의 정신세계를 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인도로 돌아오죠. 그리고 다시 연구소에서 또 1년을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그 스승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했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시 인도를 방문하고 스승을 방문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네가 처음에 가졌던 것은 불교에 대한 자체에 대한 지적인, 교리적인, 철학적인 이런 게 아니라 주로 인간적인 접촉에 의해 생겨나게 된 거구나. 아들은 인정합니다. 그렇다. 나는 처음에 불교라는 걸 잘 몰랐다. 그저 단순히 그 사람에게 끌렸을 뿐이다. 자기의 스승은, 그 인도의 스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에는 흥미로운 사항들이 많이 있지만 순전히 책에서 얻은 이론적 공부에 빠지는 것은 피해야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자칫 불교와 모든 내적 변화의 핵심인 정신수행을 간과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디 불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많은 종교에서 흔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책에서 얻는 이론적인 글자에 빠진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되죠. 이 불교라는 것은 특히 티벳의 불교는 스승의 정신을
깨달음이라고 보고 제자의 정신을 헤매임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자는 스승과 일치하려고 스승의 정신인 깨달음에 다가가기 위해서 스승과 합일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아버지한테 얘기하죠. 현상 세계의 본질과 정신의 본성을 밝히는 일을 뜻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세계는 무엇인가? 결국 그것은 무엇보다도 개념을 넘어선 절대 진리에 대한 직접적인 명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근본적인 측면에서 알물 뜻합니다. 아버지는 되묻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전형적으로 철학적인 질문이겠네? 아들은 동의하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철학자와 이 종교인 승려와 차이에서 이 공통점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이 책 자체가 서양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아들이 접한 불교에 대한 이거 책을 읽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게 되죠.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의 주된 학문은 자신과 실제에 대한 암이며 본질적인 문제는 현상 세계의 본질과 사유의 본질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행복과 고통의 핵심은 어떤 것인지, 고통은 어디로부터 오는지, 무지란 무엇인지, 정신의 실현이란 무엇인가, 완성이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발견을 깨달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다시 묻죠. 그럼 최초의 동기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냐? 아들이 대답합니다. 고통은 무지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무지는 일소되어야만 하지요. 그런데 무지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아와 현상의 확고부동함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 자체를 치료해야 됩니다. 아들은 인도에 완전히 정착하기 전에 대여섯 번의 인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양의 그 자콥 교수죠. 이 자콥 교수가 그 노벨 의학상을 받은 자기의 지도 교수입니다. 박사학위까지 마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기에 대해서 기대했던 그리고 여태까지 공부했던 어떤 결과치를 1차적인 결과치가 박사학위 논문이겠죠. 그것을 해야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인도의 스승 칸규르 림포체는 네가 하는 공부를 끝까지 해라. 그래서 서두르지 마. 천천히 해. 라는 이렇게 말이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히말라야에 자리 잡기 전까지 67년부터 72년까지 거의 5년, 6년을 더 기다립니다.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러고 박사학위를 받고는 드디어 자기의 교수는 자콥 교수는 이제 미국 가서 한참 그때 잘 나가던 분자생물학 분야 중에 동물 세포학 이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는 이 인도를 불교 쪽을 선택하게 되죠. 아버지는 묻습니다. 그 두 가지를 양립할 수는 없었니? 다 같이 할 수는 없었니? 그렇게 할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해봤니? 아들이 대답하죠. 과학과 정신적인 삶은 근본적으로 양립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제게 있어서 정신적인 삶은 과학보다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두 의자 사이에는 앉아 있을 수 없으며 양 끝이 모두 뾰족한 바늘로는 바느질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더 이상 제 시간을 나누고 싶지 않았고
제게 가장 필요한 것에 제 시간을 몽땅 바치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 후 저는 제가 받은 과학교육, 특히 엄밀성에 대한 과학적 관심이 불교의 형이상학이나 수행의 접근 방법과 완벽히 양립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저에게 명상적인 삶은 그 방법과 결과를 모두 지닌 진정한 정신과학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그저 몽상에 잠겨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니니까요. 라고 말합니다. 생물학은 제가 없어도 별탈 없이 잘 굴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제 삶에서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우는 것. 정신탐구에 관한 내면의 변화로 끊임없이 새롭고 신선하게 생동적인 탐구를 할 수 있는 불교와 같은 이런 형이사학적 정통은 늙을 수가 없는 거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가 묻거든요. 너는 왜 옛날 걸 파냐? 새로운 걸 연구하면 도움이 될 텐데 인류에. 하지만 아들은 얘기합니다. 불교와 같은 이런 형이사학적 전통은 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가 흐르는 동안 자연스럽게 낡아가는 것은 불교가 아니라 과학 이론이며 그것들은 끊임없이 또 다른 이론에 의해서 대체되는 겁니다. 지구의 정확한 형태와 크기를 아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보지만 지구가 둥글다거나 평평하다는 것이 삶의 의미를 대단하게 바꾸어 놓는 건 아닙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고통은 일시적으로 경감될 뿐 고통은 끊임없이 다시 생겨나 죽음이라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들이 어떤 한 가지 분쟁이나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정신이 변하지 않는 한 또 다른 분쟁이나 전쟁들이 발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는 묻죠. 어떻게 왜 공존할 수 없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불교와 과학이 어떤 부분에서 이 대립이 되는지 다른지 잘 모르겠다. 서로 조화시켜 나가면서 잘 두 개 다 같이 할 수는 없었냐? 다시 묻습니다. 아들은 대답합니다. 불교는 과학과 대립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과학이 깨달음을 위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학을 절대적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제 여전히 과학의 동향, 어떻게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고 나아가고 있는지, 접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아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자기가 전공했던 분야는 흥미롭게 보고 있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수천 명의 연구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수행한 연구 결과는 흥미진진한데, 하지만 연구자 한 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대개의 경우 수년 동안 이루어진 이러한 연구는 매우 정밀한 국면 하나를 마치 퍼즐 조각 맞추듯 풀어나가는 데 지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과학 연구의 재미가 없는 건 아닌데 이 재미는 매 순간 만족과 기쁨을 얻게 해주는 정신탐구에 흥미와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정신탐구를 할 때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똑바로 날아가는 화살이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때면 순간순간이 소중하고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아들 마티우는 그 선택을 하고 이제 7년 동안 칸규르 림포체 옆에서 딱 붙어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지냅니다. 그리고 이 칸규르 림포체가 죽고 그 장례식을 지휘하러 온 새로운 림포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 림포체가 바로
키엔체 림포체입니다. 그리고 키엔체 림포체를 만나서 이제 그분과 함께 12년을 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승려가 정식 승려의 계를 받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아들은 티벳에서 서양의 과학적 사고를 가진 서양인이 승려가 되고 또 그 문화를 공부하게 되고 또 서양의 이 동양의 불교를 알리는 이 선구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책은 이 두 사람의 배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불교에 대한 궁금증, 불교란 과연 어떤 것인가? 불교란 흔히 말하는 종교인가? 아니면 과학인가? 철학인가? 이렇게 질문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종교적인 서적이기도 하고 철학적인 서적이기도 한데 상당히 재미난 책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재미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읽어보면 아주 흥미진진하고 진도도 쑥쑥 나가는 그런 책이거든요. 또 다음에 뒷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